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된 논문인데 사이테이션 횟수가 이제 49회나 될 정도로 많이 인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앱스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UK바이오뱅크에 존재하는 모든 처방을 23개 메디케이션 카테고리로 이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UK바이오뱅크 데이터가 제가 알아본 게 거의 약 50만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선별적으로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이제 32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행을 했고 그 결과 505개의 이제 제네틱 로시, 그러니까 제네틱 505개의 스닙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16개 이제 테라피를 이펙트 타겟 중도 이제 발견을 하였고, 근데 그 중에서 16개 중에서도 이제 이 논문에서 특이하게 필자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는 이제 라지 지어스가 이제 행해지지 않은 카테고리였는데 하이포사이올리즘과 가스트로 여기 리플럭스 디지즈에 관련된 카테고리 또한 분류가 되었다고 필자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약과 질병 간의 관계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한 가지 약이 이제 다양한 질환에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질환의 약이 한 가지 약에도 쓸 수 있다. 즉 뭐 1대1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커먼한 이야기가 앱스트랙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페이퍼에서 시행한 총 단계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지어스 파인딩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로지컬 메커니즘과의 연관성도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개 메디케이션 트레이스 간의 서로 간의 그 관계성, 콜레레이션도 이제 분석을 시행을 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멘델리언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커절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S 스코어를 통해서 이제 PRS 스코어이 높으면 얼만큼 메디케이션 처방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밝혀내서 전반적인 어떠한 분석을 시행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UK바이오뱅크의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약간 지금 좀 뭐라 그러지? 깨진 것 같은데 총 50만 개의 지원자가 존재를 하고요.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이 남자고 하늘색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처방이 많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처방을 이제 에이지, 성별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이제 보시면 쭉 쭉 증가하다가 이제 40살부터 급격하게 처방이 증가를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카테고리 메디케이션 카테고리는 어떠한 걸로 이제 필자들은 필터링을 거쳤냐면 총 6,745개 메디케이션 카테고리가 UK바이오뱅크 데이터에선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10명 이상의 참가자가 존재하는 거를 먼저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이제 6,745개에서 1,809개 정도의 메디케이션 카테고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거기서 또 이제 ATC 코드나 여러 가지 뭐 결집치들을 제거를 해서 이제 1752개의 메디케이션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이 메디케이션 카테고리를 ATC 코드로 통해서 184개 서브그룹과 이제 23개의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가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UK바이오뱅크 데이터가 50만 2천 명 중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들을 환자들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뭐 결집치 제거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31만 8,177명의 개인적인 환자들을 가지고 파티스펜트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메디케이션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빨간색 바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3개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23개의 빨간색 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크나큰 질병과 약물 간의 그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성한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자들이 제일 많이 데이터가 있는 게 이제 심혈관 질환과 이제 뭐 메이저 우울증 같은 데이터들이 를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GIS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케이스 컨트롤 GIS 분석을 이제 볼트 리니어 릭스 모델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각각의 상수의 이제 나이라든지 성별 여러 가지 20개의 제네틱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합쳐서 이제 코비리언트로 합쳐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54만 3,919개 SNP를 이제 에디 프루닝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하였고요. 각각의 이제 볼트 LMM을 통한 어떤 상수를 통해서 이제 오즈 레이시오도 이제 산출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HMC 리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폴리모피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전자들은 이제 한 개의 로커스로 생각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나머지 어떤 PRS 스코어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GCTA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고 필자들은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맨하탄 플러스를 이제 그린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떤 점들이 이제 유의미한 SNP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0-8승을 피밸류를 걸었을 때는 이제 910개의 이제 케이스 컨트롤 GIS 아이덴티파이의 SNP 스닙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좀 더 이제 하드하게 걸었을 때는 이제 505개의 스닙이 남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전의 어떤 타산의 스닙 중에서도 이제 필자들이 좀 더 서술하고 있는 스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텐션과 관련된 스닙이 103개 정도. 근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블레드 프레셔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혈압과 관련된 것들이 103개 스닙 나왔고요. HMG 코어 리덕테이즈 이니비터의 약물과 관련된 스닙들은 55개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뭐 LDL과 관련된 그런 스닙들이 나왔고요. 다른 것들도 이제 이렇게 밑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에 밝혀지지 않은 스닙들이 이제 약물 처방과 관련된 스닙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역류성 질환과 관련된 것들과 이제 타이로이드 프리퍼레이션 같은 T2나 TH3, T3 같은 그러한 요오드화 약물들과 관련된 어떤 스닙들을 발견을 했다라고 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23개 카테고리에 관련되어진 독립적인 스닙과 그 카테고리 약물 처방 케이스와 컨트롤 간의 어떤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많은 스닙이 보이는 어떤 카테고리는 이제 안지오텐신과 관련된 어떤 스닙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와 컨트롤 분이 그 대부분 잘 1대1 비율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면 이제 안티루마토이드 약물들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와 컨트롤 1대1 비율로 잘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닙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밝힌 게 제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환자들과 케이스와 컨트롤의 수에 비해서 이제 밝혀진 스닙이 독립적인 스닙이 많지 않다라는 점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틱 리스크 PRS를 통해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약물 처방이 얼마나 더 잘 일어났나를 이제 필자들은 또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닙 데이터들은 이제 에디 프로닝을 통해서 이제 PRS 스코링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R스퀘어가 0.1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MAF가 0.01보다 큰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PBLU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값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총 4가지를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케이스 컨트롤 GRS의 차이에 대한 PBLU, R스퀘어 값, 그 다음에 ROC 값, 또한 이제 뭐 각각에 대한 오즈 레이시오과 신뢰 구간 등을 측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가 그 결과인데요. 총 9가지의 서머리 데이터를 통해서 9가지 카테고리의 PARS 스코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여기서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가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제일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PRS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오즈 레이시오가 3.1배나 더 높다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당뇨병도 있었고 또 이뮤노 서프레선트 그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에도 3.3배 정도 높다. 이제 류마토이드 알스라시스의 치료제 같은 경우 또한 이제 여기 우울증 데이터에서도 1.7배가 높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PRS 스코링을 통해서 이제 메디케이션을 받는 어떤 환자분이 좀 더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3배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안티마이그레이션 여기 뭐 편두통 관련된 것들도 편두통에 걸릴 PRS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물 처방이 한 3배, 3.5배 정도 높다라는 아주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편두통에 걸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약을 먼저 먹기 때문에 아마 약물 처방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고통과 관련된 약물들은 좀 더 처방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석은 이제 헤리터빌리티에 대한 분석이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이제 헤리터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 스코어를 레그레이션을 통해서 필자들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헤리터빌리티가 높다라고 밝혀진 게 오피오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UK 바이오뱅크 데이터에서 진과 어떤 약물의 헤리터빌리티가 가장 높게 측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측정이 많이 된 게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계열의 약물들도 이제 헤리터빌리티가 높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면 이제 이뮤노서프레이선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구성은 괜찮았는데 지금 헤리터빌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 그래서 유전자가 이러한 약물 처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도가 작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수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개의 약물 카테고리들에 관련되어진 쥔들 중에서 이제 그 쥔이 어디에 티슈에 발현이 많이 되는지를 측정한 건데요. 이제 8개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엔리치먼트, 어소시에이션 엔리치먼트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타이로이드랑 이뮤노서프레션이랑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뮨셀의 타입에 이제 반응이 많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CNS 부분의 조직에 이제 발현이 많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안티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디오 베스큘러 티슈에 관련되어져서 발현이 많이 되어지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많이 알려진 패스웨이이기도 하고 레플리케이션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필자들은 진행을 하였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밖에 줘가지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에 관한 EQT의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유전자와 연관이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177개의 이제 유니크한 진들을 이제 익스플레이션 EQT의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떠한 스닙을 발견했으면 그 스닙이 어떠한 진과 관련이 있는지 그 진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약 1841개의 진들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여기 보시면 인터레스팅하게 이 필자들은 어떤 걸 되게 흥미롭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가스트로 역류성 질환에 관련된 약물들과 이제 센트럴 너버 시스템에 관련된 어떠한 연관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제 LES 약물들을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을 받음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진들이 알고 보니까 이 누련과 관련되어지는 쥔이다라는 게 되게 흥미롭다라고 이 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보통
역류성 질환에 먹는 약들이 이제 메토크로프로마이드라든지 뭐 돈페리돈 전형적인 그런 것들인데 이제 대부분의 그런 부작용들이 수체외로 부작용이랑 어지러움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물의 타겟과 관련되어지는 분석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UK 메디케이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약물들이 타겟을 하는 쥔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쥔들을 일단 뽑아서 9개의 쥔들, 그러니까 9개의 쥔들과 약물 간의 연관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총 UK 바이오 메디케이션 카테고리를 나눠졌을 때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9개를 뽑아냈고요. 이 7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러한 드러그가 타겟팅하는 진 외에 새롭게 밝혀낸 진들 중에서 약물 유전자가 되어질 수 있는 진들을 7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지금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직 FDA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실험 중인 어떤 약물들 타깃이 되어지는 진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8개의 진들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4개의 약물 타깃이 될 수 있는 진들을 뽑아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을 이제 리퍼포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퍼포싱을 통해서 기존에 알려진 타겟진 외에 다른 타겟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에 관련되어진 사항이 많겠지만 24개의 진들을 밝혀내서 기존에 알려진 약물의 타겟 외에 다른 진도 이제 연관되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약물을 다른 질환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필자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이션과 그 샘플들 간의 트레이스에 관한 연관성을 분석한 거였는데요. 에디스컬 레그레션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BMI라든지 에듀케이셔널 어떤 상태라든지 스모커라든 거는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의 메디케이션에 모두 연관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플렉스 드럭에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타입 2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보시면 이제 X축,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샘플들에 대한 특성, 트레이스를 나타내는 샘플들입니다. BMI라든지 에듀케이셔널 어떤 상태,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랩 수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수치들과 약물 간의 어떤 연관성을 파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르면 파랄수록 좀 더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트롬빈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리식 애시드와 연관성이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각각의 파란색을 보시면 이제 수축기 혈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여러 가지 이뇨제라든지 베타블로커라든지 CCB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도 연관성이 존재를 한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콜로레이션 외에도 이제 멘델리안을 통해서 이제 커저리티를 또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GCTA 프로그램 중에서 GSMR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커저리티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제 A02B 메디케이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어떠한 그런 처방이 이제 브레인과 이제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를 한다. 커저리티까지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커저리티를 나타내면 오즈레이스를 나타낸 표인데 이제 빨간색 부분이 좀 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으로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505개의 LD의 독립적인 SNP를 이제 밝혀낸 논문이었고요. 76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메디케이션들 중에서도 두 가지는 이제 라지 지어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두 가지인 타이로이드 프리페레이션과 이제 다른 것과 관련된 SNP가 76개를 또 추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PRS 스코링을 통해서 이제 메디케이션 처방에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거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3.3배 정도 더 이제 처방이 내려진다. 가장 많은 비율로 처방이 내려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인사이트, 각각의 쥔들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패스웨이도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과 이제 어떠한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되어진 그 유전자였는데, 그게 이유가 여기 보시면 생물학적인 그런 패스웨이 분석에 있어서 이제 호르몬인 그렐린 유전자들이 많이 분포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뭐 우울증 관련된 약물들이 이제 그렐린과 유전자와 관련이 되어져서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행해진 UK바이오뱅크의 데이터들은 이제 질병 중심으로 질환들이 행해져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제 약물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어져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떤 질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적인 질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유전자들을 통해서 어떤 복합성이 나타나는지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필수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이제 데이터적인 구조의 본질적인 한계점들이 존재를 했고요. 아무래도 데이터들 자체가 이제 유럽 데이터 기준이다 보니까 나는 랜덤 샘플이어서 이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UK바이오뱅크 데이터와 약물을 통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어떠한 내가 약을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이 논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관련된 특성과 부작용에 대한 특성과 어떤 약을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